자, 준비되었어요. 2교시 녹화되고 있다. 자, 이번에는 경제로 우리가 한 것들 한번 쭉 복수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경제론에 들어가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11월 달에는 제가 수요와 공급 모형을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경제론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기본적인 틀에다가 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이해한 다음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유형이 어떻게 응용됐느냐 이런 거 하고. 그럼 보세요.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야, 수요와 공급 모형이 뭐냐? 이렇게 생긴 거야.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러면 항상 수직의 짝대기, 그 다음에 수평의 짝대기로 만들어낸 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요게 가상의 시장인 것이죠. 시장. 그리고 우하향하는 요 D라는 수요 곡선, 이 수요 곡선은 누구의 행동이고? 소비자 행동이고, 그 다음에 공급은 공급자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 모형은 가상의 시장에다가 소비자의 행동과 공급자의 행동을 조사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끝. 더 이상 알 필요도 없다. 다시 수요와 공급 모형은 가상의 시장에 소비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공급자 행동을 나타내는 요 공급 곡선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끝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시장에다가 소비자 행동과 공급자 행동을 표시해 놨냐? 이것만 알면 된다고. 왜 소비자 행동과 공급자 행동을 표시해 놨니? 그러면 시장은 누가 존재하는 장소예요. 시장은 딱 두 사람만 필요한 거죠. 소비자와 물건을 판매하는 공급자. 그러니까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이 시장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조사하느냐? 두 가지를 조사한다고. 자,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첫 번째.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모든 걸 다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고려하고 있잖아요. 이게 수많은 요인들이 소비자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지금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크게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이 바뀌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느냐, 이렇게 구별할 뿐이죠. 그럼 항상 뭐부터?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걸 봐야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요 수요 곡선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이런 말, 수요 곡선. 그럼 첫 번째, 이 수요 곡선은 무엇에 반응하는 소비자 행동을 찾아낸 것입니까? 그러면 가격에 반응하는 소비자 행동을 찾아낸 것이죠. 그리고 가격에 반응하는 소비자 행동을 어떻게 찾았냐? 그러면 시장을 조사해서, 즉 경제학자가 시장에 나가서 할 일 없어 보이는 누굴 잡아? 소비자를 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가격에 의해서 너 몇 개나 살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안을 딱 들어요. 10,000원 단위니까 뭐 술로 치면 포도주 정도죠. 자, 포도주를 딱 포도주라는 와인을 딱 하나 내놓고, 야, 이 와인이 10,000원이면 너 몇 개나 사 드실 거냐? 이걸 물어갖고 있는 거야. 300개. 20,000원이면 너 몇 개 살 거냐? 200개. 30,000원이면 너 몇 개 살 거냐? 100개. 이렇게 소비자에게 요 소비량을 뭔가 조사해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10,000원이면 300개. 20,000원이면 200개, 30,000원이면 100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 조사된 소비자 행동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하면
소비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걸 보고 세 가지를 찾아줘야 된다고. 세 가지를. 이것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그럼 보셔. 자, 소비자는 가격에 의해서도 뭔가 행동을 바꿔요. 즉 소비를 변화시키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소비를 변화시키는데,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의 행동, 소비가 변화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요량 변화.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예요. 이게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옵니다. 그럼 이게 수요량의 변화다, 이런 말이에요.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격에 의한 소비자 행동은 항상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럼 보자고요. 자, 최초의 가격이 2만 원대였어요. 2만 원대. 그럼 소비자는 자신의 행동 곡선 중에 여기에 이렇게 딱 서 있겠죠. 2만 원이랑 만나는.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이에요. 자, 만약에 2만 원에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소비자는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소비자가 소비를 늘린다는 건 항상 어디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이 바뀌면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뭘 따라서, 그렇죠,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소비자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양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나니까.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떤 식으로 오른쪽으로 갑니까?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곡선을 따라서. 또 반대로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소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소비를 줄이니? 곡선을 따라서.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줄으니까.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즉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항상 곡선을 따라서 정확히 곡선 내부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세 가지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소비자는 어떤 행동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봤더니 어떤 행동을 하나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를 늘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지금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늘고, 이걸 우리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말.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 요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다 없다? 별것도 없잖아요.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볼 수요 곡선은 딱 하나만 기억해 주면 돼요. 뭐에 반응을 하는, 그죠? 가격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가격 이외의 요인. 자, 이것도 소비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요 수요 곡선만 보는 거죠. 이게 표시가 잘 안 되네. 요 수요 곡선만 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놨냐? 소득이 늘면 소비자가 소비를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득이 늘면 땡큐 하면서 소비가 는다는 걸. 소비가. 그런데 이 소득의 증가라는 문구에는 어마무시한 내용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자, 최초에 가격이 2만 원이에요. 그럼 소비자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요 2만 원 라인인 요 2만 원 라인의 수요 곡선에 여기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소득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전제가 뭐냐?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가격은 불변인데,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늘면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 숨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다 그러면 소득이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의 가격인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2만 원에. 그러니까 가격은 2만 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이때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비가 늘어야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합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가 늘어야 되니까 가격 라인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비자가. 그러면 항상 소비자는 자신의 행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을 반드시 이렇게 끌고 오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끌고. 그래서 항상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출금리. 우리가 부동산, 즉 주택 등의 구입을 위해서는 대출이 대단히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대출금리가 상승했어요.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노 땡큐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받기가 어렵고 결국 대출이 어려우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겠구나. 주택에 대한 소비는 줄겠구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출 금리 상승도 항상 전제가 뭐는 변함이 없는데 그죠? 가격은 2만 원으로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이때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감소해야 되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줄어야 되니까 가격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동일 가격대에서 이렇게 소비가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작.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뭔가 소비가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수요의 변화 이렇게 부른다. 수요의 변화. 그리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뀌면 항상 곡선 내부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곡선 자체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은 항상 양이 늘어나는 쪽이니까 이쪽을 우리는 수요의 증가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좌측은 양이 감소하는 쪽이니까 수요의 감소라고 부르고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세 가지. 찾아줬다? 자, 그러면 공급으로 복습할 테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돼. 다 한번 지우고. 그래서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이 모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해석이 아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공급자의 행동 공급이죠. 공급자의 행동 공급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가격에 의해서 공급이 어떻게 바뀌느냐.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공급자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가격에 의해서 공급자의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공급 양의 변화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공급 양의 변화하면 가격에 의해서 뭔가 공급이 바뀌는 거야. 가격이. 근데 가격에 의해서 공급이 바뀌는 걸 무엇을 보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항상 공급 곡선을 보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공급 곡선. 왜? 항상 이 공급 곡선은 가격에 반응하는 공급자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곡선 자체는 가격에 반응하는 공급자 행동이에요. 그럼 보셔. 왜 공급 곡선이 가격에 반응하는 공급자 행동입니까? 이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찾은 거니까. 여기 똑같아요. 할 일 없어 보이는 공급자를 찾고 가격을 제시하면서 공급량을 물어요. 10,000원이면 몇 개 팔래? 100개. 20,000원이면 200개 팔래요.
3만 원이면 몇 개 팔래? 요거죠. 요 조사 내용을. 자, 만 원이면 100개니까 여기 2만 원이면 200개, 3만 원이면 300개. 이렇게 행동을 찾아낸 다음에 쭉 연결한 게 공급곡선이니까 결국 공급곡선은 가격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셔요. 자, 최초의 공급자가 여기가 있어요. 최초에 2만 원대에 딱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땡큐예요, 노 땡큐? 가격이 오르면 땡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죠. 근데 가격에 의해서 뭔가 양이 변하면 항상 뭘 따라서?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윤이 줄어들겠구나. 노 땡큐. 그러면서 양을 줄이려고 한다고 공급자는. 근데 양을 줄이면 항상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동합니까? 곡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공급이 바뀝니다. 공급량의 변화. 그리고 이런 공급량의 변화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곡선 내부의 이동이라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부의 이동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전체적으로 보자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공급자는 가격이 오르면 땡큐 하면서 공급량을 늘리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노 땡큐 하면서 공급량을 줄여요. 지금 뭐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는 땡큐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들은 노 땡큐 하면서 공급량을 줄여요.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들 행동을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하잖아요. 즉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자, 요걸 우리는 공급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급의 법칙. 공급의 법칙. 딱 이 세 가지. 자, 그럼 이번에는 가격이 아니라 자,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을 바꿉니까? 이거 보자고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그럼 일단 항상 가격에 의해서 공급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는 요 공급곡선으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출제자가 뭘 줬냐? 지금 현재 가격이 2만 원대고 공급자가 지금 200개를 딱 공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뭘 줬냐? 이때 건축 기술이 발달했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은 항상 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은 2만 원이죠. 2만 원에서 지금 공급자가 200개를 공급하고 있는데 전제가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게 가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공급자는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을 늘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가격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가격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공급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공급 곡선이 자체가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요. 노 땡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을 줄인다 이런 말이에요. 양을. 근데 양을 어떻게 줄입니까?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동일 가격대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공급이 바뀝니다. 그러면 공급 양이 아니라 공급의 변화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공급이 바뀌면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내부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 이게. 그 다음에 항상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거니까 공급이 늘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공급의 증가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모형의 해석이에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요 초에 이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논점이 뿌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무엇입니까? 일단 말 문제 잘 나와요. 말 문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뭘 뜻하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의 가격과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은 여기고, 여기서 찾아낸 2만 원을 균형 가격, 여기서 찾아낸 200개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릅니다. 균형. 이게 중요하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그리고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의미가 뭐예요? 이 균형이라는 게 뭔가 균형, 밸런스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니까, 자,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림으로 보면 얘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우하향한다 하고, 자, 공급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우상향한다고. 정반대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요 지점만큼은 두 사람의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가만히 놔두면 소비자와 공급자는 여기서, 그렇죠, 계약을, 거래를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균형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봐요. 9번. 균형을 변화시키는 규칙, 4가지 규칙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균형을. 그러면 자, 첫 번째. 균형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지 이것부터 잘 보시죠. 균형의 변화는. 자, 균형은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균형의 변화는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균형점이 바뀌잖아요. 균형점이. 그리고 또 반대로 공급 곡선이 또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또 균형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균형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동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은 항상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4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합니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 감소라는 형태하고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라는 이런 소비자 행동 변화, 공급자의 행동 변화가 나타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다른 말로는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이 일치되는 지점인데,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건 행동의 일치 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자의 행동이 뭔가 변화됐다는 건, 그래서 또 균형, 그 두 의사의 합치점이 달라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리해 놓은 게 4가지 규칙이라는 것이죠. 자, 이 4가지 규칙을 암기할 때 일단 거래량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거래량은 해석하지 않는다. 거래량 왜? 증가 감소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석해 주면 돼요? 가격만.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하고, 자, 여러 가지 암기 코드가 있는데 항상 가격은 소비자의 행동을 따라가요. 자, 우리가 항상 증가 감소 또는 가격은 상승 하락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양은 증가 감소고, 우리가 상승 하락 증가 감소 이런 걸 방향이라고 그래요. 방향.
증가하면 올라가는 방향이고 상승이라는 표현은 다르지만 올라가는 방향이죠. 자, 그래서 항상 가격은 누구의 행동 방향과 일치되냐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 방향과 일치돼요. 수요가 늘면 가격은 상승,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방향이.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 방향이 가격이랑 일치해요. 그리고 공급자의 행동은 방향이 반대고 가격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소비가 늡니다. 가격 상승. 소비가 감소합니다. 가격 하락. 공급이 늡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 공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가격 상승. 소비자의 행동 방향과 가격은 일치하고 공급자의 행동 방향하고는 가격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야. 요거 하나 눈치채셔야 되고. 그리고 뭐 암기 코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요, 수증기가 나오면 상승하고 수감, 깜빵에 수감됐으면 기분 하락. 공증, 공급이 늡니다. 공증 받으라고 하락. 기분 다운. 네, 공감을 때려줬어. 공급 감소. 기분 업, 상승. 이렇게라도 암기해야죠. 이해는 해야지, 이해. 자, 가격이 왜 이런 식으로 바뀝니까는 뭘로 우리가 이해했어요? 금값이냐, 똥값이냐. 대표적으로 이쪽이 어렵잖아요.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장의 재화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재화가. 금값, 똥값. 금값, 똥값. 시장의 재화가 널리면 똥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재화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시장의 재화가. 그러니까 금값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두 문자 따서 암기하시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무튼 공증 그러면 공증 기분 하락, 공감 기분 상승, 수증 상승, 수감 기분 하락. 이렇게라도 하셔라. 자, 그럼 네 가지 규칙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구별 개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자, 이쪽 봐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 소비량의 변화라고 그냥 해석하라 그랬어요. 소비자들의 소비량의 변화는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변하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가 변하느냐를 학자들은 구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걸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이 수요량의 변화가 바로 이 수요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 수요 곡선이 가격에 대한 소비자 행동 반응이니까. 그리고 이 수요량의 변화는 항상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그러면 곡선을 따라서, 즉 곡선 내부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가격의 요인으로 소비가 바뀝니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두 가지를 구별합니까?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이동이 나타나고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내부의 이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아파트 시장의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입니까? 소비가 가격에 의해서 뭔가 소비량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묻고 있습니까? 원인을 물었어. 수요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뭐니? 그럼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 근데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 너무 많아. 가격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격이라는 건 가격이라고 적어져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애들이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다. 어떻게 된장 가격하고 고추장 가격이 같을 수 있어요. 다 다르게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말이 붙어 있더라도 앞에 있는 재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다른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시장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면 빌라 아니고 오피스텔 가격 아니고 요 두 개가 아파트 시장의 가격이 되는 거죠.
다 같은 가격이 아니니까. 자, 아파트 시장의 가격은 아파트 가격인데, 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자,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3번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라고 되어 있고, 4번은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번부터 봐요.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는 이 문구는 가격이 변화한 거예요? 가격이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변화한 거란 말이에요. 변화한 거.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이 바뀌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가격이 변화한 거예요? 가격이 변화하지 않은 거예요? 가격은 아직 변화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라는 거지 가격이 변화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항상 가격의 변화로 소비가 바뀌는 게 수요량의 변화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그랬죠. 3번은 가격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대체관계와 보완관계, 대체관계와 보완관계, 대체관계와 보완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것도 이게 자꾸 제가 설명하는 논점을 잊으면 계속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콜라 사이다를 설명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뭘 했냐. 첫 번째,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러 자동차 시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 자동차 시장에는 유사한 제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랜저도 있고, 기아의 K7도 있고, 그 다음에 SM7도 있고, 그렇죠. 내가 살만한 비슷한 자동차가 여러 개예요. 이런 비슷한 제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소비에 있어서 서로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비슷하니까 그랜저를 K7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SM7으로 대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에서 대체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에서 대체 관계가 있다 이 말은 서로 유사하다는 뜻인데 이게 경제학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유사한지 누가 몰라요? 그럼 경제학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경제학에서는 요 칠판에 있는 문구 중에 두 글자를 저한테 미스터 국 마음속에 있는 두 글자를 찾아봐요. 아니, 유사한 지하가 서로 소비에서 대체됩니다. 이거 3살 먹은 어린애도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분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항상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자, 사람들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지 않다.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슷한 제한, 자동차를 사러 가서 이 비슷한 제한을 다 선택해 갖고 올 수 없다고. 소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항상 뭐가 논점이냐? 비슷한 재화들이 이렇게 널려 있다면, 항상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은 저 비슷한 재화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 갖고 올까?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대체 관계가 나온다. 그럼 경제학에서는 항상 관심거리가 저 물건 중에 어떤 걸 선택해 갖고 올까? 선택이에요, 선택. 자, 우리 학원도 봐요, 학원도 뭐 애땡땡도 있고 해땡땡도 있고 방문각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그러니까 모든 학원을 다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를 선택하는, 그렇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체 관계는 선택의 문제예요. 자,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 일단 1번, 2번하고 3번, 4번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3번, 4번이에요. 자,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 문제예요.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근데 콜라의 소비가 늘었다 그러면 콜라를 선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했다고 나오는 거야. 근데 콜라의 소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너를 선택 안 했다는 거잖아요. 콜라에. 그러면 당연히 사이다를 선택했으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늘겠구나.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콜라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콜라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선택하면 안 되죠. 콜라가 올랐으니까. 나는 사이다를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늘었습니다. 콜라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콜라를 선택해야죠. 콜라를. 그러면 사이다는 선택 안 하는 거니까 사이다의 소비는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체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해만 대체 관계 나오면 항상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네, 선택의 문제. 자, 그 다음에 보완 관계. 보완 관계는 항상 뭐의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결합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합. 항상 두 재화를 섞어서 결합을 해먹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커피에다가 설탕을 타서 먹거나 소주에다가 맥주를 타서 먹는 이런 경우가 뭐 때문에? 맛의 보완을 위해서 결합해서 먹는 거잖아요. 맛의 보완. 그래서 이 보완이라고 나오면 항상 맛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소비가 함께 늘거나 함께 준단 말이에요. 소비가. 왜? 항상 같이 결합해서 먹으니까 같이 소비가 올라가고 같이 소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셔. 이쪽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시험은 항상 가격을 주고 소비 관계를 찾으라는 건데, 자, 여기는 팁이 이거예요. 자,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너무 써서 여기다가 설탕을 탔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먹으니까 항상 같이 소비를 한다고, 같이. 그러니까 같이 소비가 늘거나 같이 소비가 주는 거죠. 아니, 커피 2잔 마시면 설탕도 2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커피를 안 마시면 설탕도 안 먹는 거고, 항상 이 사람 이렇게 먹으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결합을 해서 먹는 재화라면 그 두 재화는 결국 함께 소비하는 거니까 재화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자, 치킨, 이 사람에게 치킨과 맥주가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면 결합을 해서 먹으니까 치킨을 말하고 있지만 옆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맥주가 결국 있다는 거예요. 맥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왼쪽에는 치킨을 들고 있다는 거고. 그럼 결국 어떤 일을 보죠? 똑같은 재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둘이 결합을 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굳이 두 재화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결합을 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면 돼. 가격이 상승했어? 소비 줄어야지. 맞았네. 가격이 하락했어? 소비 늘어야지. 이렇게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입니다. 그러면 대체 관계입니다. 그러면 항상 선택의 문제로 해결하면 되고, 우리가 암기 코드 이런 거 넣지 않고 이해로만. 그 다음에 보완 관계입니다.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 결합을 하는 거니까 재화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둘이 같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줄여야 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는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증가 감소를 찾아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나 더 있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3교시에 탄력성하고 나머지 것들 쭉 또 보자. 오늘 할 거 많아요.